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문제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이 주요 의제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 시 플랜 B를 마련해놨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먼저 그 의미와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임한 지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의 기조로서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한다. 이러한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그러한 그 대외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그런 첫걸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출범한 지 11일 만에 열림으로써 이게 전 세계에 울리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에서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외교 안보 쪽에는 이제 경험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국제 무대에 대비하는 그러한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한 후에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찾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통 아시아 순방에 나설 때 일본을 방문한 후에 우리나라에 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일본을 갑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본에 먼저 미국 대통령 방문을 하다가 한국에 먼저 오는 거기 때문에 순서에 대해서는 백악관 측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을 먼저 오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중요성이 더 확대가 됐구나, 높아졌구나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쯤 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 대통령, 다른 대통령들이 이제 백악관 미국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 관례상 이제 답례를 할 그런 순서가 온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들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다음 쿼드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을 고려해서 이제 이번에 세부 일정을 조정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쿼드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역대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물론 쿼드 회원국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쿼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에서 다룰 의제를 우리 대통령과 공유를 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 쿼드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러한 입장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처럼 IPEF라는 그러한 경제 다자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할 거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고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IPEF와 쿼드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에서 진행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동안은 회담은 청와대 본관 그리고 영빈관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용산 집무실 5층 그리고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호나 보안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보안은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국방부 건물, 대통령실이 있는 쪽이 거기 합참도 있고 한미연합사령부도 있고 또 이제 용산 미군기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자체가 국방 단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청와대보다 보안은 더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 민가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쪽 통로 입구와 이 끝
통로만 차단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건물 지금 대통령실 자체가 회의나 어떤 브리핑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로 정상회담에 준하는 만찬장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미흡하죠.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전쟁 기념관으로 이동을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근데 거기도 뭐 인원 통제만 한다고 그러면은 뭐 보안이나 이런 쪽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표 국가안보실 차장이 밝힌 주요 의제 3가지인데요. 안보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문제 이렇게 3가지를 말했습니다. 먼저 한반도 상황. 최근 북한의 도발 횟수도 많아지고 있고 무기의 능력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이 되고 있는데 확장 억제력 강화도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질적으로 변화한 게요. 과거에는 북미 간의 문제다. 남한이 낄 일이 아니다. 이 입장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술핵 개발을 본격화했고 전술핵은 사거리가 다 남한이거든요. 그리고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 또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쓸 수 있다라고 포괄적인 핵교리를 지금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대상이 우리로 바뀐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다. 그렇게 보면 유럽은 이 핵 공유 협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토 회원국 기지에 핵탄두가 보관이 돼 있고 예. 그 사용에 대해서 핵 기획 그룹을 만들어서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거든요. 사용을 결정하고. 근데 한미 간에는 지금 이 핵 관련해서 연락 체계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러니까 EDSCG라고 그래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그냥 협의체 수준인데 그것도 지금 원래 가동 매뉴얼대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EDSCG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활성화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번 계획인데요. 예. 저는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빼고 예. 핵으로 직접 공격을 하겠다는 공격을 그 위협에 놓여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셜리번 보좌관도 지금 미국까지 ICBM 기술은 아직 안 된다고 본인들이 판단했어요. 근데 전술핵은 거의 완성 단계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뭐 북한이 민감해하던 이거 그 단계는 이미 넘었고요.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보다 더 넘어서는 이 확장 억제 신뢰성, 특히 해구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 약속을 넘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사항뿐만 아니라 경제도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도착 첫날 곧바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 첫 방문지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선택했다는 점 어떤 배경이라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큰 2가지의 그 의제는 경제와 안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경제 측면에서의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정상이 행보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첫 번째 행보가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반도체 생산 시설로서는 세계에서 이제 내놓으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방문함으로써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미중 전략적 경쟁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급망 재편 노력으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노력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반도체라든지 대용량 배터리, AA 등 첨단 기술에서 제조 역량을 갖추고 역량을 갖춘 한국을 이제 미국이 끌어들여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역할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바이든 행정 이해관계에 걸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국 신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강하게 구체화함으로써 이제 그 향후 5년 동안 한미 간의 협력을 경제 협력 부분, 즉 첨단 기술 협력 부분에서 강화를 그런 움직임이고요. 삼성전자가 가진 반도체 생산에서 가진 그 어떤 그 잠재력이라든지 역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을 해서 이제 한미가 협력을 해서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고 쓰는 반도체 부분에서 양국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기간 동안 중국의 집중 견제 행보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기간에 IPEF, 조금 전 말씀하셨던 IPEF가 출범을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미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IPEF 참여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번 정상회담의 그 가장 중요한 테마가 한미동맹이 재건 및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한다.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과거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 중심의 군사동맹이었다면 이제 그 한국의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양국 간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군사 안보, 경제, 문화, 사회 등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이거든요. 그 선두에 이제 그 경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첨단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한미 간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의 일환으로 삼성전자를 방문한다 말씀을 드렸고 IPEF는 그러한 한미 간의 그 협력인데 이것이 다자 차원에서 즉 여러 나라 국가가 참여해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그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노력을 구체화하는 그러한 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서 양자 어떤 그 협의였다면 이번에 다자 협치에 그 한국이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한국이 이제 그 과거 문재인 정부와 좀 다르게 영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어떤 대중국 견제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주도의 영내 리더십을 갖다가 유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작업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즉 다자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 이러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을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간 미국 대통령들은 많이 찾았던 곳인데 이번에 방문하지 않은 의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에 간 적이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상징성이 더 커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거의 최대 압박 수준의 대북 제재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겉으로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지금 미국의 입장은 최대의 압박은 유지하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 외교적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굳이 DMZ를 가서 북한을 더 자극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만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DMZ 간 적이 없거나 그렇다고 하면 뭐 갈 수는 있지만 이미 한미동맹이 최고의 수준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뭐 DMZ까지 물리적인 그런 행보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에서도 DMZ를 부통령 시절에 찾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DMZ와는 다른 장소, 다른 개념의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대통령은 이제 해외 순방을 하면 그 순방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반드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미군을 격려하거든요. 그 캠프 험프리즈에 갈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하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께서도 이 당선인 신분 시절에 캠프 험프리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반해서 미군 기지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지금 그 용산 그 군 복합단지에 있거든요. 그럼 그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미의 어떤 동맹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들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런 가운데 한미는 모두 북한의 ICBM 발사 준비가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백악관 역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시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발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 미국 정보 당국에서 밝힌 것처럼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또 다른 그 발사 실험 징후가 포착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이미 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추가 도발 가능성은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핵실험이 될 것이냐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번 실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졌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추가 도발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접는다. 그리고 한동안 문을 닫고 들어가겠다. 그런 메시지, 그 의도를 갖지 않는다면 방문 기간 동안에 그 추가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도발을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와 일본의 상황에서 그 감행을 한다면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물론 코로나19로 그 굉장히 어려운 국내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그 국방력 강화 측면도 있지만 향후 재개될 북미 협상에 있어서 또 협상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전히 북한이 자기 의도대로 협상을 끌어나겠다는 포석도 있지만 여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북한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방일하는 기간에는 보다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한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ICBM이든 핵실험이든 낮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있습니다. 조 연구위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핵실험은 지금 풍계리에서 준비가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실험은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ICBM은 기술 개발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핵실험은 정치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정책 타이밍을 조절할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를 써버리면 남은 카드가 없거든요. 근데 ICBM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기가 평양 순환공장, 순환공항 바로 옆이거든요. 네. 그 밑에 있는 남쪽에 실리와 연결되는 한 2km 되는 포장도로인데 너비가 한 30m 되거든요. 근데 저기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데 저기 미사일 조립 공장도 있고 지하 기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지금 행동이 포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연료라든지 아니면 조립 시설들이 지금 가동이 되는 정황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노출이 됩니다. 근데 노출이 되는데 일부러 거기서 움직임을 보였다는 얘기는 실제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한테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압박의 성격이 더 클 것 같고요. 우리 민 교수님 말대로 이 상황에서 만일에 ICBM을 쏜다 그러면은 거의 뭐 전쟁 도발에 근접하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한미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초강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후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방한 기간 중에 네. 또 방일 기간 중에 이 고강도 무력 시위를 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비해서 플랜 B를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플랜 B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로 이제 한국형 삼축 체제입니다. 하나는 킬체인, 이게 선제 타격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KMPL 대량 응징 보복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사일 방어망 MD거든요. 이 세 가지 차원의 예를 들면 현무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SLBM을 발사하든지 아니면 우리 미사일 방어망 패트리어트를 쏜다든지 아니면은 한국형 방어 체계를 가동한다든지 아니면 한미가 이 같은 대응 행동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의 대응 행동으로 봐야 됩니다. 예.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ICBM, SLBM,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인도태평양 이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선언의 그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참석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구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좀 외교적인 어떤 시작점, 외교전이 막이 올랐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대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략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첨단 기술 부분이고 그게 이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미국이 추구하려고 하는 게 IPEF 출범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세안 몇 개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노력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명문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협의체고요. 이게 주로 다루는 의제 자체가 이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통상 의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인프라, 탈산소화, 부패, 반부패 이런 조세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규범과 원칙을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느끼기에 이것이 중국을 봉쇄하는 거다.
억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도 이걸 뒷받침할 명분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중국도 지켜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하튼 간에 IPEF가 출범했다는 것은 미국이 즉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년, 2년 차잖아요. 이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한 영내 동맹과 파트너를 결집하는 부분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이 제도화 수준까지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 미중 간의 어떤 경제, 첨단 기술 부분에서 경쟁은 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미국 주도의 이러한 그 노력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중국도 나름대로 또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그러한 자신의 압박 분위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열린 협력체다. 그래서 미국 주도로 이번에 그 IP가 열리니까 참여하고 중국과 한중 FTA도 보안 그 협력을 하고 논의하고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중국 어디든 열리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우리는 다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